30년이라는 세월은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기도 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오직 한 곳만을 바라보며 헌신해 온 이가 여기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수진, 55의 나이였죠. 아침 해가 뜨기 전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수진 씨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이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먼저였죠. 간이 세지 않으면서도 어른 입맛에 맞는 반찬들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뜨끈한 국과 갓 지은 밥을 상에 올리며 시어머니 김영자 여사가 편안하게 식사하시도록 옆에서 살폈습니다. 식사를 마친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는 일도 수진 씨의 몫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병원을 드나들었던 시어머니였죠. 수진 씨는 무심한 듯 보이는 발걸음으로 늘 시어머니의 옆자리를 지켰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시어머니의 손을 잡아드리기도 하고 진료실 안에서 의사의 설명을 경청하며 빼곡히 메모를 남겼습니다. 시어머니의 불편한 몸을 부축하며 병원 이곳저곳을 오가는 일이 일상이었죠. 집으로 돌아와서는 자식들의 뒷바라지였습니다. 다 큰 자식들이었지만 여전히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때가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묵묵히 그 모든 것을 감당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의 삶은 오롯이 시댁과 가족에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그녀는 스스로 작은 보람을 찾으려 애썼죠. 평화롭고 고요한 일상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남편 박준호 씨는 그런 아내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늘 함께했습니다. 퇴근 후 그는 언제나 부모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달마다 정해진 생활비와 병원비를 조용히 건네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묵묵히 장남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려는 그의 모습은 아내의 헌신과 더불어 이 가정을 지탱하는 또 다른 기둥처럼 보였습니다. 명절이나 주말에는 동생들이 모였습니다. 박영호 씨와 박미선 씨 부부였죠. 거실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화목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진 씨는 그 속에서 미묘한 분위기를 감지하곤 했습니다. 동생 부부들은 자연스레 준호 씨 부부에게 기대는 듯한 눈치였죠. 큰형님과 큰오빠가 알아서 다 해줄 것이라는 무언의 압력이 느껴졌습니다. 수진 씨는 동생들의 무심함에 작은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애써 그 감정을 외면했습니다. 가족이란 원래 이런 것이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저 이 평화로운 관계가 깨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어쩌면 그 평화가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아버지의 부고였습니다. 가족들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수진 씨 또한 진심으로 시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슬픔에 잠겨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장례식의 모든 수발은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상주인 남편 준호 씨보다 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음식 준비를 지휘하며 밤늦도록 빈소를 지켰습니다. 3일간의 장례는 그녀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피로를 안겨주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모든 것이 정리된 밤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떠나고 고요함만이 남은 시어머니 댁. 수진 씨는 혹시나 시어머니가 불편하실까 옆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 김영자 여사의 혼잣말이 수진 씨의 귓가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아범 없이 이 집을 어떻게 지키지? 나직하게 읊조리는 시어머니의 목소리. 그 말 한마디가 수진 씨의 마음에 차갑게 스며들었습니다.
단순한 걱정처럼 들리면서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그녀의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헌신이 과연 평화로움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아니, 어쩌면 그 헌신이 앞으로 드리워질 그림자의 시작은 아닐까? 막연한 불안감과 함께 미래에 대한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30년 헌신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의 행복이 위태로워 보이는 역설적인 상황. 시어머니의 그 말 한마디가 단순한 걱정이 아닌 앞으로 가족관계에 드리울 냉기의 시작점임을 암시하며 수진 씨의 마음속에 작은 파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과연 이 파동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파동이 결국 쓰나미가 되어 모든 것을 집어삼키게 될까요? 헌신으로 지켜온 평화가 이제 거대한 그림자 속으로 빨려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그녀의 삶에 드리워진 그 그림자는 과연 무엇일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시아버지의 빈자리는 시어머니 김영자 여사의 깊어지는 병세로 채워졌습니다. 평생을 바친 저의 헌신은 그저 당연한 것이 되었죠. 이제 그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탐욕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흔들리는 뿌리가 얼마나 깊은 균열을 가져올지 말입니다. 아버님 가시고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어머님은 급격히 기력을 잃으셨습니다. 병원 방문 횟수는 눈에 띄게 늘었죠. 일주일에 2~3번은 기본이었습니다. 제가 늘 함께 했습니다. 검사 예약부터 결과 설명 듣는 일, 약 타는 일까지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간병의 강도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졌고 제 무릎은 늘 어머님 곁을 지켰습니다. 저의 몸과 마음은 서서히 지쳐갔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장남의 아내이니까 하는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죠. 저희 부부가 어머님께 쓴 생활비와 병원비는 이미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것은 제 희생의 증명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님은 자식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셨습니다. 심상치 않은 자리였죠. 늘 하시던 잔소리도 없으셨고 그저 묘한 미소만 지으셨습니다. 어머님은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이제 슬슬 살림을 정리할 때가 된 것 같다.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습니다. 마치 마법의 주문처럼 순간 자식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은은했던 가족의 온기는 순식간에 차가운 계산기로 변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때 그 분위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먹이를 노리는 맹수들의 눈빛 같았죠. 평생을 함께 해온 가족이 물질 앞에서 얼마나 변할 수 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차남 박영호는 아내와 함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그동안 어머니 병원 갈 때 몇 번 모셔다 드렸잖아요. 자질구레한 심부름도 참 많이 했죠. 형님네가 장남이라고 다 한 건 아니잖아요. 그의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몇 번의 동행과 소소한 심부름이 지난 30년의 헌신과 수억 원의 희생과 동일선상에 놓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기여가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실리적이고 이기적인 태도는 저를 깊은 불쾌감에 빠뜨렸습니다. 시누이 박미선은 감정에 호소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딸이 이만큼 크도록 친정 한번 제대로 못 와봤어요. 시집살이 하느라 힘들었죠. 그래도 딸인데 받을 권리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함께 자신의 몫을 당당히 요구하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딸이라는 이유로 정서적 결핍을 내세우며 재산을 요구하는 모습은 저를 더욱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제 30년 세월은 그저 공기처럼 무의미한 것이었나요? 억울함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을 억눌러야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이 모든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정과 희생이 순식간에 무시당하는 순간이었죠. 제가 들인 생활비, 병원비는 공중분해되는 듯 했습니다. 동생들의 사소한 기여가 마치 엄청난 희생인 양 포장되는 모습은 저를 환멸에 빠뜨렸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들끼리 재산을 두고 눈치 싸움을 벌이는 모습은 차갑고도 잔인했습니다. 저는 깊은 불쾌감과 함께 억울함에 몸을 떨었습니다. 제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남편 박준호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애매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동생들의 불합리한 주장에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죠. 하지만 그는 끝내 침묵했습니다. 갈등을 회피하려는 듯 그저 낮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나중에 저에게는 어머니 마음 편하게 해드려야지 하며 저를 달래려 했습니다. 그 말은 제게 비수가 되어 날아왔습니다. 저의 억울함과 희생은 어디로 가고 오직 어머니의 마음만을 생각하라는 걸까요? 남편의 미온적인 태도는 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이 싸움에서 저는 혼자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저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가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은 이 모든 상황을 그저 지켜보셨습니다. 자식들의 속내가 훤히 보이는 이기적인 주장들을 묵인하셨죠. 때로는 희미한 미소를 짓기도 하셨습니다. 당신의 유산이 자식들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는 도구가 되고 있음을 어찌 모르셨을까요? 어쩌면 당신은 이미 마음속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 차가운 침묵이 저에게는 더 큰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물질 앞에 드러난 가족의 민낯은 차갑고도 적나라했습니다. 지난 30년의 헌신과 사랑이 그들의 탐욕 앞에 한없이 초라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뿌리 깊다고 믿었던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과연 이 흔들리는 가족의 뿌리가 어떤 비극을 가져올지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헌신한 자가 아닌 이들이 더 큰 목소리를 내는 현실적인 상황. 이 모든 부당함이 다음 가족회의에서 마침내 폭발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30년 헌신을 부정당한 날, 심장에 박힌 칼날. 어쩌면 그 칼날은 이미 오래전부터 등 뒤에 숨겨져 있었던지도 모릅니다. 단지 제가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날 제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김영자 여사님은 자식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변호사님도 함께였죠.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분위기였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무도 선뜻 입을 열지 못했죠. 모두의 시선은 변호사님의 손에 들린 서류 뭉치에 고정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쩌면 가족의 미래가 달려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만 들었습니다. 어머님은 굳은 표정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죠. 곁에 앉은 시동생 박영호 부부와 시누이 박미선 씨는 애써 침착한 척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미묘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속내를 알기에 더욱 불안했습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30년간의 세월이 과연 어떤 무게로 다가올까요? 변호사님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유언장을 낭독하기 시작했죠. 단어 하나하나가 제 심장을 죄어오는 듯 했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은 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불공정한 내용이었습니다. 장남 박준호에게는 개발 가능성이 없는 묵은 밭 일부를 상속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묵은 밭이라니요. 30년간 시댁에 바친 저의 헌신, 남편이 매달 꼬박꼬박 보내드렸던 생활비와 병원비가 고작 그런 대우를 받는다는 말입니까? 제 옆에 앉은 남편 준호 씨의 얼굴도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바닥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변호사님은 차남 박영호에게는 현재 시어머니가 거주하는 가치 있는 주택을 상속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집은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어 사실상 수억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곳이었습니다. 남편의 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지 차남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다니요. 제 입술이 바싹 말라왔습니다. 그리고 남은 예금 중 상당 부분은 딸 박미선 씨에게 배분된다고 했습니다. 딸이 이만큼 크도록 친정 한번 제대로 못 와봤는데 딸로서 받을 권리도 있지 않냐며 감정에 호소하던 신우이의 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사소한 기여가, 과장된 감정적 호소가 결국 이런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유언장에는 우리 부부의 30년간의 기여나 재정적 지원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습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일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되었습니다. 제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30년 세월이 마치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듯 했습니다. 저의 존재 가치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 같았죠. 저는 간신히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극심한 배신감이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이게 제가 30년간 바쳐온 삶의 대가인가요? 제가 가족이라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갑게 낭독되는 유언장의 글자들만이 심장을 파고들었죠. 남편 준호 씨 역시 깊은 상처를 받은 듯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려야 한다는 효심과 그동안의 습관, 그리고 형제자매들과의 갈등을 피하려는 마음에 짓눌려버린 것이죠. 그의 침묵은 저에게 더 큰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마저 저를 외면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동생과 시누이는 겉으로는 겸양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가에는 감출 수 없는 만족의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이기적인 욕망이 충족되는 순간이었겠죠. 저는 그들의 표정에서 한없는 환멸을 느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보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물질 앞에서만 민낯을 드러내는 추악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소리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굳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서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아무것도 표현할 수 없었죠. 30년의 헌신, 수억 원의 재정적 기여, 그리고 저의 모든 진심이 한순간에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가족의 진실이었을까요? 제 심장에 박힌 칼날은 깊숙이 파고들어 더 이상 숨 쉴 수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저의 30년은 허상이었습니다. 그 모든 믿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과연 저는 이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 있을까요? 아니, 과연 일어서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제가 알던 제가 아니게 될 것만 같았습니다. 30년이란 세월 동안 한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온 여인의 마음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조각들은 날카롭게 빛나며 이제 아무도 만질 수 없는 차가운 벽이 되어버렸죠. 그날 이후 이수진 씨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그토록 차갑고 단호하게 만들었을까요? 헌신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졌던 비극은 이제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유산분배라는 이름 아래 가족의 가면이 벗겨진 그날 밤부터 이수진 씨와 박준호 씨의 집은 냉랭한 침묵 속에 잠겨들었습니다. 따뜻했던 온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아침이 와도 상쾌함은커녕 무거운 공기만이 가득했습니다. 수진 씨는 예전처럼 준호 씨의 식사를 챙기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접시에 음식을 담아 말없이 자신만의 몫을 해치우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밥알 씹는 소리,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는 유일한 소리였죠. 서로의 눈길이 마주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마치 같은 공간에 존재하지만 서로 다른 차원에 사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집안에는 두꺼운 벽이 세워진 듯 했습니다. 서로의 숨소리마저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였죠. 30년간 함께 쌓아온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뒤 남은 것은 얼음장 같은 냉기와 함께 형언할 수 없는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수진 씨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돌덩이가 자리 잡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떤 감정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수진 씨는 더 이상 시어머니 댁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30년간 한결같이 지켜왔던 아침 문안 전화도, 매일 저녁 시어머니의 건강을 챙기던 안부 전화도 이제는 과거의 습관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휴대전화 연락처에서 시댁 관련 번호들은 점차 지워져 갔습니다. 명절이 다가와도 시댁 방문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이번 명절엔 못 가요. 몸이 좋지 않아서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수진 씨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미안함이나 망설임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죠. 30년간 시댁을 위해 헌신했던 마음은 이제 완전히 얼어붙어 버린 듯 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과거의 자신과의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남편조차도 그녀의 이런 변화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죠. 하지만 수진 씨는 더 이상 남의 시선이나 가족이라는 이름의 의무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단절은 그녀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더 이상 소모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관계를 한순간에 부정당한 상처는 그녀를 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차가운 복수의 칼날이 서서히 벼려지는 듯 했습니다. 이제는 잃어버린 자신의 삶을 되찾아야 한다는 강렬한 충동이 그녀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호 씨는 아내의 차가운 태도와 어머니의 불공정한 처사 사이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말없이 술잔을 기울이는 날이 늘어났죠. 쓰디쓴 알코올만이 그의 답답한 마음을 잠시나마 달래주는 듯 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에는 자신의 침묵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그때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 왜 아내의 편에 서서 어머니께 불합리함을 이야기하지 못했을까? 30년간 헌신한 아내를 외면했던 자신의 비겁함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미안함과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미안함을 표하려 애썼습니다. 서툰 말이라도 건네보려 했지만 수진 씨의 얼어붙은 표정 앞에서 그는 번번이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이미 깊어진 골은 쉽사리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차가운 시선은 그에게 가장 혹독한 벌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무기력감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효심과 아내에 대한 죄책감 사이에서 그는 길을 잃은 듯 헤매었습니다. 어느 날 밤 박준호 씨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겨우 용기를 내어 수진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 씨, 정말 미안합니다. 네. 내가 그때 좀 더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당신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의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마치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용기요? 당신은 항상 어머니 편이었잖아요. 나는 대체 뭐였죠? 30년이란 시간은 당신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나요? 당신에게 나는 가족이었습니까? 아니면 그저 시댁 시중이나 드는 사람이었나요? 수진 씨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조차 없었습니다. 그만큼 그녀의 마음은 단단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박준호 씨는 아내의 말에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정말 미안하다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수진 씨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깨져버린 신뢰는 다시 붙일 수 없는 유리 조각처럼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갔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던 노력도 작은 위로의 말도 이제는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함께 살고 있지만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다른 궤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유산 문제가 해결된 후 시동생 박영호 씨와 시누이 박미선 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준호 부부에게 연락해 이전과 다름없는 관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득만을 챙긴 채 그로 인해 발생한 균열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형수님, 명절인데 내려오세요. 어머니도 궁금해하시고 우리도 얼굴 좀 보고 싶습니다. 우리 식구끼리 뭐 이런 걸로 섭섭해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이번 명절은 어렵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제 삶을 살아야 할 것 같네요. 더 이상은 무리입니다. 언니, 왜 그렇게 차갑게 구세요? 다 가족 좋으라고 하는 일 아니었나요? 언니가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돼요? 어머니 생각도 하셔야죠. 네, 그러셨겠죠. 이제 저는 더 이상 그쪽을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연락할 일은 없을 겁니다. 수진 씨는 단호하게 거절하며 그들 사이에 두꺼운 벽을 쌓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불러온 파장을 애써 무시하거나 애초에 이해조차 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이득만을 취한 뒤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오리라 생각했던 것이었죠. 그들의 뻔뻔하고 무신경한 태도는 수진 씨의 마음을 더욱 굳게 닫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에게 한 조각의 정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수진 씨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피곤에 절어있는 자신의 얼굴, 그리고 눈빛 속에서 그동안 억지로 숨겨왔던 슬픔과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지난 30년간 헌신이라는 이름 아래 스스로를 얼마나 파괴해 왔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오직 남을 위해 살아왔던 삶이 그녀에게 남긴 것은 배신감과 허탈감뿐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억눌러 왔던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을 시도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시댁과의 단절을 넘어 헌신이라는 미명 아래 자신의 삶을 희생했던 과거의 이수진과의 단절이었습니다. 그녀는 잃어버린 자존감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행복을 오직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으리라. 이제는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리라.
그녀는 그렇게 변모했습니다. 차갑지만 그 어떤 때보다 단단하고 강인한 모습으로요. 그녀는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새로운 삶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올린 가족이라는 이름의 신뢰는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헌신적이었던 여인은 차가운 현실 앞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강철 같은 의지를 갖게 되었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진 비극은 한 여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부서진 관계의 파편들은 과연 영원히 아물 수 없는 상처로 남을까요? 아니면 이 차가운 벽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물질보다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린 그들의 삶은 과연 어떤 형태로 이어질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유산 분배라는 차가운 현실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드리워진 지 벌써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치유한다고 했던가요? 하지만 깨진 거울 조각처럼 깊이 박힌 상처의 흔적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습니다. 그저 그 아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일 뿐이죠. 이수진은 시댁과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아침 일찍 시어머니의 식사를 챙기거나 병원에 동행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녀의 아침은 이제 오롯이 그녀 자신의 것입니다. 햇살이 창문을 넘어 들어오는 주방에서 커피 한 잔을 내리는 평화로운 일상을 보냅니다.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고요함이 그녀의 삶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이수진은 잃어버렸던 자신을 조심스럽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래 묵혀두었던 그림 도구를 꺼내거나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살던 삶에서 이제는 자신을 위해 숨쉬는 법을 익히는 중입니다. 때로는 문득 과거의 사진첩을 펼쳐볼 때도 있습니다. 사진 속 젊은 날의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행복을 찾았던 그 시절의 모습이죠. 쓸쓸한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맴돕니다. 상실감은 여전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 그녀는 더욱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박준호는 깊은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내의 차가운 눈빛과 단절된 대화는 그에게 매일 밤 무거운 돌덩이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침묵이 불러온 파장을 이제야 온몸으로 느끼는 중입니다. 퇴근 후 그는 더 이상 부모님 댁에 들르지 않습니다. 그저 곧장 집으로 향하죠. 아내를 위한 작은 노력들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탁에 직접 과일을 깎아 올리고 주말에는 함께 공원을 산책하자고 먼저 권하기도 합니다. 이수진은 여전히 무덤덤하지만 박준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내의 마음속 깊이 박힌 상처를 알고 있습니다. 그 상처를 보듬기 위해 조심스러운 발걸음을 계속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전처럼 완벽하게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치유하려는 조심스러운 노력은 분명 시작된 듯 보입니다. 수진 씨, 오늘 날씨가 좋네요. 오랜만에 근교로 드라이브라도 갈까요? 괜찮아요. 오늘은 집에 있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편히 쉬세요. 저녁은 제가 준비할게요. 이 짧은 대화 속에서도 두 사람 사이의 서먹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결하려는 박준호의 진심이 느껴집니다. 이수진은 그 노력을 모르는 척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직은 그 모든 감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들의 집은 더 이상 웃음소리가 가득한 활기찬 공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의 냉랭함보다는 서로를 향한 조심스러운 이해와 치유의 공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김영자 여사의 말년은 쓸쓸합니다. 유산을 받아간 자식들은 여전히 그녀의 곁을 드나들지만 그들의 보살핌은
예전 이수진의 헌신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병원 동행은 번갈아 가며 하는 의무가 되었고 김치 한 통 담아주는 일에도 생색이 넘쳐납니다. 형식적인 무난 인사와 짧은 대화만이 오갈 뿐이죠. 장남 부부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특히 이수진이 늘 채워주던 마음의 온기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었음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자식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깊은 공허함과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산은 가졌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는 듯합니다. 시동생 박영호와 시누이 박미선은 유산 덕분에 겉보기에는 풍요로워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박영호는 새로 이사한 넓은 아파트에서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는 듯 보입니다. 박미선 또한 받은 돈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나 내면에는 어딘가 허전하고 불안해 보이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유산 분배 이후 형과의 관계는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편하게 연락하거나 모일 수 없게 되었죠. 물질적인 풍요가 가져다 준 것은 일시적인 만족감뿐 진정한 마음의 평안은 아니었습니다. 돈 때문에 생기는 새로운 갈등이나 문제들이 그들 주변에서 자꾸만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이득을 얻었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이라는 가장 큰 자산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유산보다 더 귀한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쌓아 올린 믿음과 정, 그리고 30년의 세월. 깨진 거울은 다시 붙일 수 없지만 그 조각들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묻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모든 상실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픔 속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지키는 법을 배우게 되었으니까요.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닐 것입니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수진은 깨달았습니다. 누구를 위한 헌신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요. 깨어진 가족의 조각들을 뒤로하고 그녀는 이제 스스로의 발걸음으로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마도 진정한 평화와 자기 자신의 온전한 모습이겠죠.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에게 가족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당신의 헌신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요?